정적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정적분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봤었습니다. 정적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정적분을 기호표기를 어떻게 하는지, 또 여러 예문들을 직접 정적분의 정의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봤었는데요. 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주제는 정적분에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중점 법칙이라고 불려지는 즉 정적분의 근사값을 계산하는 규칙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점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적분의 정의가 다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표기를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함수 fx dx에 대한 정적분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리만 합의 극한값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리만 합은 i가 1부터 n까지 fxi의 여기 xi 스타는 표본점이라 얘기를 했었죠. 함수값에다가 이 델타 x는 그 구간의 길이를 a부터 b까지 구간의 길이를 n등분한 소구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함수값에다 소구간의 길이를 곱해서 다 더한 것이 바로 리만 합이었었고요. 이 리만 합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왼쪽 기호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하고, 이 왼쪽 기호를 구간 AB 안에서의 함수 fx의 정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한이 존재할 때, 즉 이 적분값이 구해질 때 우리는 이 함수 fx는 이 구간 안에서 적분 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들여다보면 n이 무한대로 가는 이 극한을 계산해야 이 등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극한을, 사실 이 극한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함수 fx의 양수라면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들의 총합의 극한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n등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등분 정도 했다라 봐요. 즉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개수가 10개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n이 무한대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작은 직사각형이 무한히 있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이 극한을 우리가 다 계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리미트를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극한교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정확한 참값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사값이 될 텐데요. 만약에 이 xi 스타, 즉 i번째 소구간의 이 표본점을 오른쪽 끝점으로 잡거나 또는 왼쪽 끝점으로 잡거나 아니면 그 구간 안에 있는 임의점을 잡거나 했을 때 이와 같이 근사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xi 스타가 i번째 소구간의 정가운데인 산술평균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구간이 여기가 xi-1번째 점과 여기가 xi번째 점이었을 때 원래 이 xi 스타는 이 i번째 소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을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임의의 점을 다루지 말고 정가운데 있는 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xi 스타를 i번째 구간의 정가운데 있는 점을 편의상 발을 써서 표시하고요. 산술평균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서 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렇게 표본점을 산술평균 값으로 잡는다면 그러면은 여전히 등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등호가 되지는 않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이 표본점을 산술평균 값을 이용해서 표시했던 이 리만 합을 이용해서 왼쪽의 정적분의 근사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정적분의 근사값 절에서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표본점 중에서 특히 이와 같이 산술평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이 리만 합이 오차가 최소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점을 이용해서 리만 합을 계산했을 때 다른 어떤 표본점을 이용해서 계산한 것보다 오차가 작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 최소의 오차를 갖고 있는 이들 중에서 가장 적은 오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좌변의 정적분의 근사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을 우리는 중점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점법칙을 이용해서 정적분의 근사값을 계산한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볼까요? x분의 1을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n을 5등분하라는 얘기고요. 중점법칙을 이용해서 이 정적분의 근사값을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분의 1 그래프는 직각삼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그려집니다. 자, 적분의 범위는 1부터 2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피적분함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정적분을 계산하면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나타내게 될 텐데요. 자, 우리는 아직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배우기 전 단계라서 이걸 아직 적분할 수 없다라고, 할 줄 모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공부해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교과 흐름상 저자가 아직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든가 그리고 역도함수를 찾는 어떤 규칙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라서 우리는 이제 근사값을 이용해서 한번 대략적이나마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등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 구간의 길이 2-1을 n등분, n 대신에 5를 쓰라 했으니까 5등분한 것을 델타 x라 놓으려고 합니다. 이 값은 그러면 5분의 1이라는 얘기네요. 5분의 1은 10분의 2가 되니까 0.2가 되는군요. 자, 여기를 이제 5등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됐어요. 자, 하나하나의 간격이 0.2라는 얘기입니다. 요 하나하나의 간격이 0.2로 돼 있어요. 자, 그 요 점이 1이라면 요 옆에 있는 점은 당연히 1.2가 될 것이고 또 0.2가 되니까 요 점은 1.4가 됩니다. 여기는 1.6이 될 것이고 여기는 1.8, 그리고 오른쪽 끝점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5등분 했습니다. 중점 법칙을 이용해서 정적분의 근사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보다시피 i번째 소구간 안에서 표본점을 산술평균을 이용해서 잡으라는 얘기예요. 산술평균을 이용해서 잡는다는 얘기는, 자, 첫 번째 소구간의 산술평균은, 자, 요 구간의 길이의 반이니까 0.2의 반이니까 0.1이죠. 왼쪽에서부터 셈을 해서 여기가 0.1에다 0.1 더했으니까 1.1입니다. 같은 논리로, 자, 1.2에서 요 오른쪽 첫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 1.2가 됐죠. 요 1.2는 두 번째 구간의 왼쪽 끝점이에요. 요 간격이 0.2인데 반을 나눴으니까 요 간격, 여기가 0.1이 됐죠. 1.2에서 0.1을 더하니까 요거 1.3이에요. 자, 같은 논리로 여기는 1.5가 될 것이고 여기는 1.7이 될 것이고 여기는 1.9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얘네들이 바로 요 빨간색 점들이 바로 산술평균이에요. 자, 이제 소구간의 산술평균 값들이 각각 이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자, 따라서 인테랄 1부터 2까지 x분의 1 dx에 대한 이 정적분의 근사값을 우리는 리만 합, 즉 중점을 이용한 리만 합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을 이 곱을 다 더하면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i가 1부터 5까지 한번 더 써볼게요. fx, i 바, 그리고 델타 x인데 델타 x는 지금 보다시피 0.2예요. 얘네들을 다 계산해 볼까요? 자, 이제 f x1의 산술평균 곱하기 여기가 0.2예요. 같은 방법으로 fx2의 산술평균 곱하기 0.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맨 마지막에 fx5에서의 그 다음에 산술평균 그리고 곱하기 0.2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x1 반은 첫 번째 구간의 산술평균은 1.1이에요. 따라서 f1.1이라는 얘기인데요. 함수 fx가 x분의 1이에요. 자, 함수 fx가 x분의 1이었기 때문에 x1 바가 1.1이에요. 1.1을 넣는 순간에 그 역수가 돼버리니까 여기는 1.1의 역수 그리고 곱하기 0.2는 10분의 2예요.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마찬가지로 x2 반은 두 번째 구간의 산술평균은 1.3이에요. 그걸 넣으면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1.3의 역수 그리고 다시 곱하기 10분의 2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 구간의 산술평균은 1.9예요. 1.9의 역수가 되겠군요. 1.9의 역수 곱하기 10분의 2와 같이 됩니다. 이거 다 계산한 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적분을 중점을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중점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정가운데를 잡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 곡선 아랫부분보다 모자란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중점을 이용해서 하면 항상 이렇게 나타나네요. 근데 이것이 오른쪽 끝점으로 계산하거나 왼쪽 끝점으로 계산한 것보다는 오차가 적다라는 것은 사실 그림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자세한 거는 정적분의 근사값 그 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개만 해볼게요. 오른쪽 감소하는 그래프에서 오른쪽 끝점을 갖고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더해버리면 이만큼 모자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왼쪽 끝점을 갖고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이 남지요? 이렇게 돼요. 그러나 중점을 갖고 계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세 개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정가운데를 갖고 계산하면은 이 정가운데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여기도 정가운데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도 정가운데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구간에서 모자라거나 남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처럼 왼쪽 끝점, 노란색으로 왼쪽 끝점으로 잡았을 때 이만큼이 남아요. 또 오른쪽 끝점을 하얀색으로 표시했을 때 이만큼이 모자르고, 그런데 얘는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중점 공식으로 계산한 것이 당연히 이 두 가지 방법보다 월등히 오차가 적을 거란 것을 이 대략적인 이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적분의 근사값을 구할 때 중점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적분의 근사값절에서 오차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계산한 결과가 0.691908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계산은 직접 하는 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적분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정적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들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은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는 거고 왼쪽은 B부터 A까지 정적분하는 것인데요. 자, B부터 A까지 적분의 시점과 종점의 위치가 바뀌어 있네요. 적분의 시점과 종점의 위치가 바뀌어 있을 때 우리는 만약에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바꿔놓으면 부가 반대가 된다는 뜻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즉 오른쪽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A부터 B까지, 우리가 A부터 B까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을 때 우리가 이 델타 X를 만들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델타 X를 만들 때 이 델타 X는 전체 구간의 길이, 즉 이 델타 X는 B-A를 n등분해서 만든 것이 델타 X였잖아요. 즉 A가 작은 값이고 B가 큰 값이었을 때, 자, 이제 보통 이렇게 표시했었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왼쪽을 보면 B부터 A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적분의 시점이 B고 종점이 A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델타 X를 만들 때 적분의 종점에서 적분의 시점을 빼서 n등분한 것이 델타 X였다면은 같은 논리로 이제 B부터 A까지 적분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B부터 A까지 적분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적분이 B부터 A까지예요. 인테그랄 B부터 A까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여기서 델타 X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요 델타 X랑 이 하얀색 분필의 델타 X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노란색 델타 X는 당연히 이 기호의 약속을 잘 보세요. 종점에서 시점을 뺀 거를 n으로 나눠서 델타 X를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A보다 B가 더 큰 값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다시피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이면 이 델타 X를 만든 기호의 약속으로부터 A-B 그리고 델타 X 이렇게 n등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은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나가면은 n분의 B-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n분의 B-A가 하얀색 분필의 델타 X에 썼으니까 마이너스 델타 X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B부터 A까지 적분한 값은 이렇게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 때문에 정적분은 아래끝 윗끝을 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요 밑에 두 번째를 볼까요? 정적분은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무조건 적분값은 0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적분은 한 점에서의 적분값은 무조건 0이라는 뜻인데요. 왜 그랬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B 대신에 A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A가 되죠. A 빼기 A니까 0이고 0을 N으로 나눠봤자 0이니까 델타 X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만 합, 요 델타 X 부분이 0이 나오니까 0에다 어떤 걸 곱해도 0이고 0을 다 더하고 극한치해도 0이니까 한 점에서의 적분값은 0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성질 때문에 우리가 보통 X가 A부터 B까지 있을 때 적분을 인테그랄 A부터 B 이렇게 표시한다면요. 어떤 함수를 fx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점에서의 적분값이 0이니까 전체 적분값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0을 아무리 더해도 0이잖아요. 그래서 정적분에서 이렇게 오른쪽 끝 일단 다 안 들어간다고 봅시다. 이렇게 해도 이 적분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 점 A하고 한 점 B에서의 적분값은 0이기 때문에 전체 이게 썸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0을 아무리 더해봤자 0이니까 전체 적분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끝점은 들어가고 오른쪽 끝점 안 들어가도 적분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왼쪽이 안 들어가고 오른쪽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적분값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즉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라는 얘기예요. 양 끝점에 함수값이 포함이 되든 포함이 되지 않든 간에 정적분의 값은 유한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물론 이 합을 구할 수 있을 때예요. 이 합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적분에 이런 성질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질은 빈번하게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아래끝 위끝을 바꾸면 부호가 반대라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자, 또한 이어서 정적분에는 이와 같은 또 다른 성질들이 있는데요. 자, 이 성질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이 피적분 함수가 상수이면은 정적분은 이 구간의 길이 곱하기 상수와 같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함수 fx가 그냥 상수 c라면, 즉 y = fx가 상수 c라면 그러면 이건 수평선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편의상 c를 그냥 이해하기 좋게 x축 위에다 그려놨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러면 이 피적분 함수가 양수일 때 정적분 값은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편의상 이 c가 양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c를 적분한 문제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여기 c고 여기는 b-a가 되니까 당연히 c 곱하기 b-a예요. 피적분 함수가 상수면 이 상수에다가 구간의 길이를 곱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넓이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c가 x축 아래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c 곱하기 b-a예요. 그럴 때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이 값이 의미되니까 넓이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양이면 적분값도 양이고 피적분 함수 의미면 적분값도 의미되는데요. 잠시 후에 그 성질이 있습니다. 또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겠죠? 비록 c가 설명할 때는 c가 양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설명했지만 설령 c가 음이라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의 적분의 합과 같다는 것, 그리고 상수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이 역시도 정적분의 정의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a부터 b까지 함수 fx를 적분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만 합의 극한이었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i라 쓸까요? i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fxi의 스타 델타 x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이제 만약에 이 fx 대신에 이 위치 대신에 fx 더하기 gx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그 위치에 여기 위치에 얘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가고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얘를 바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즉 fxi의 스타 그리고 플러스 gxi의 스타 그리고 델타 x 이렇게 돼 있었다면은 시그마의 성질상 합에 관해서는 따로따로 전개되고 리미트의 성질에 의해서도 역시 분배가 가능하죠. 그래서 리미트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래서 델타 x 플러스 리미트 시그마 gxi의 스타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하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리미트 시그마 이 적분이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다 맞아 쓸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두 함수의 합에 관한 정적분은 확인해 본 결과 각각의 정적분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fx 대신에 cfx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cfxi 스타가 되겠죠. 근데 c는 시그마의 성질상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c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리미트가 갖고 있는 성질상 c 역시 또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시 정의대로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 상수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성질 말고도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일단 간단한 예문을 하나 풀어보고 나서 또 다른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 4번은요. 요 C가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GX 대신에 마이너스 GX를 넣어도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갈 테니까 이렇게 뺄셈에 대해서도 따로따로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6번을 보겠습니다. 정적분의 성질을 사용하여 이 적분값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방금 전에 상수, 피적분 함수가 상수일 때는 상수 곱하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성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 정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 0부터 1까지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의 적분할 것 같고 여기다 바로 이퀄 쓸게요. 상수 바깥으로 나가죠. 0부터 1까지가 되고 x의 제곱 dx입니다. 자, 이거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성질로부터 4, 1 마이너스 0이에요. 그러니까 1이니까 뭐 그냥 4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앞에서 했었거든요. 앞 시간에. 이걸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본 결과 부분합의 극한을 이용해서 직접 정적분의 정의대로 계산하니까 이거 3분의 1이 나왔었거든요. 여기가. 앞에 예제에서요.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돼서 다 계산하니까 4 플러스 1 그래서 약분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5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해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성질 몇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했는데요. 이런 성질들을 이제 앞으로도 더 복잡한 많은 함수에다가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성질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뭐냐면은 정적분은 구간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적분 구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즉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함수 y = fx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중간에 c가 있다라 볼까요? 자, 편의상 피적분 함수의 양수면 정적분이 의미하는 바는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와 같죠. 따라서 a부터 b까지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a부터 c까지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한 뒤에 C부터 B까지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도 되죠. 그리고 한 점에서의 정적분 값은 무조건 0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비록 이 경계선이 중복된다 할지라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 한 점에서의 정적분 값은 0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적분 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A부터 C, C부터 B로 나눠서 A부터 C, C부터 B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C는 A하고 B 중간에 있는 어떤 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예제 7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7번의 문제인데요. 0부터 10까지는 17로 되어 있고 0부터 8까지는 12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8부터 10까지를 계산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본다면은 어떤 그래프가 있는지는 몰라도요. 아무튼 하나의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라 봤을 때 0부터 10까지의 적분값이 여기가 17이에요. 얘가 17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0부터 8까지 요 노란색 사선으로 빗금친 영역의 넓이가 12였다면 8부터 10까지 이 파란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거 단순한 산수 문제가 됐네요. 전체 넓이가 17이었을 때 노란색이 10이라면 파란색은 5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적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성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성질들 앞으로도 자주 보게 돼요. 별 표시해 놓을까요? 이 적분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자, 우선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성질 구간 A, B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피적분 함수의 양수면 적분값이 양수다. 이거 즉히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정의를 잘 보세요. 이 정의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앞서 정적분의 정의가 리만 합의 극한으로 약속되어 있었고요. fx가 양수라면 하고 가정했어요. fx가 양수라면 이것도 양수죠. 이 양수, 이 델타 x는 구간의 길이에요. 그래서 k번째 소구간에 즉 n등분한 소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니까 요 양수 곱하면 양수를 다 더해도 양수고 양수의 극한체도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질은 자연스럽게 응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fx가 0보다 작아요. 음수면 정적분 값도 음수예요.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얘가 음수라면 얘도 음수라는 얘기고 같은 f잖아요.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를 더하고 극한체도 음수가 되니까 피적분 함수가 음수면 적분값도 음수, 피적분 함수가 양수면 적분값도 양수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7번 성질을 볼까요?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두 함수 사이에 대소관계가 있어요. fx가 gx보다 크다면은 큰 걸 적분한 게 작은 걸 적분한 것보다 더 큽니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간은 똑같아야 돼요. 적분과는 동일하게 A부터 B 이렇게 있을 때 큰 걸 적분한 게 더 크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7번은 왜 그런지 6번을 이용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큰 함수 fx에서 작은 함수 gx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뺀 함수를 편의상 대문자 fx라고 놓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문제의 가정에서 fx가 gx보다 크다고 했었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당연히 fx는 0보다 크고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6번 성질에서 피적분함수의 양수면 정적분 값도 양수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고 나왔습니다. 이때 fx는 이걸로 바꿔놔 볼까요? fx-gx dx가 0보다 크고 나왔다는 얘기고요. 정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상 덧셈 및 뺄셈은 따로따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 전에도 배웠었죠. a부터 b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랄 a부터 b까지 gx dx가 0보다 크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걸 우변으로 이항하기만 하면 되네요.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큰 걸 적분한 게 작은 걸 적분한 것보다 당연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8번 문제. 역시 이 AB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 fx가 소문자 m과 대문자 m 사이에 있으면 정적분의 값이 이 사이에 있게 됩니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그럴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요 성질과 앞서 다뤘던 이 성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질을 사용할 거예요. 피적분 함수가 상수면 상수 곱하기 구간의 길이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 성질을 써서 얘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8번이 쓰임새가 많아요. 나중에 함수의 평균값이라든가 또는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등을 설명할 때 이 8번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8번 아주 요긴하게 잘 활용되는 중요한 성질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요거이면 방금 전에 배웠던 성질 7번을 쓰겠습니다. 피적분 함수가 큰 걸 적분한 게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7번의 성질로부터 인테랄 a부터 b까지 mdx를 적분한 것보다 m을 적분한 것보다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게 더 클 것이고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a부터 b까지 m을 적분한 게 더 큽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요거 상수고요. 요거 상수니까 앞서 다뤘던 성질로부터 상수가 있을 때는 상수 그리고 b만 구간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인테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될 것이고 얘도 상수 그리고 구간의 길이니까 b-a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나중에 또 설명 나옵니다.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노란색 밑줄처럼 식의 양변을 b-a로 나눠볼까요? 자, 이제 b-a는 a가 작은 값, b가 큰 값이에요. 대소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b-a가 양수니까 양변을 b-a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변함이 없겠죠. 양변을 b-a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부등식이 또 성립하게 돼요. b-a분의 1이고 인테랄 a부터 b까지고 그 다음에 fx dx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b-a를 나눴으니까 오른쪽은 m 왼쪽은 소문자 m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잘 들여다보면 처음에 fx가 소문자 m과 대문자 m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적분값에 b-a의 역수를 곱한 값도 이 값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중에 배웁니다. 이것을 FAVE라 써서 에버리지의 약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함수 F의 평균이라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이제 관련 있는 교가 나와서 미리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수 F의 평균값을 구하시려면 구간 AB 안에서 함수 F의 수식어가 필요하겠네요. 이 구간에서 함수 F의 평균값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함수 F의 평균을 구하시려면 그 구간에서 함수를 적분하고 구간의 차의 역수를 곱한 것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을 뒤에 가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제 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앞의 성질 8번, 즉 방금 전에 배웠던 이 8번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 적분의 값을 추정해 보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보면 2의 x의 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뒤에 가서 우리가 배워서 이제 하나하나 다 학습을 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만 2의 -x의 제곱은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부정적분을 찾아서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 요 다음 절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절을 배운다 할지라도 이 함수의 한 부정적분, 역도함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정적분을 필산하기가 어렵네요. 대신 그래서 추정하시오, 즉 근사적으로 계산해 보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의 개형을 잠시 살펴볼게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즉 fx를 할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제곱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x를 넣나 마이너스 x를 넣나 똑같으니까 좌우 대칭입니다. 그리고 지수함수니까 항상 칭은 0보다 커요. 그리고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마이너스 분의 1 역수니까 줄어들어요. x가 0이면 2형승 1 여길 지납니다. 0,1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어요. 극한을 취해버리면 x가 무한 들어가면 무한대 역수니까 0으로 가지만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역이 항상 0보다 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좌우 대칭이 되는 우함수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앞으로도 자주 사용하게 될 그래프 중에 하나예요. 저 뒤에 가서 다중적분에서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0부터 1까지예요. 대략 여기가 1이라 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 이 적분을 근사적으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걸 조금 전에 배웠던 이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보면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0일 때 함수값이 제일 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최대값은 1이고요. 1일 때 함수값이 제일 작아요. 1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제일 작군요. 따라서 우리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과 1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2의 마이너스 1승보다 크고 그리고 여기가 1이잖아요.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0부터 1까지 적분합니다.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1승 dx, 인터널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dx, 인터널 0부터 1까지 1 dx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본 결과 이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수면 구간의 길이를 곱하는 것 같으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1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1 마이너스 0은 1이니까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쓰고요. 인터널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dx가 되고 요거 계산하면 1 곱하기 1 마이너스 0이니까 1이라 쓰겠습니다. 자, 이제 2분의 1은 0.3 얼마예요? 그러니까 0.3과 1 사이 어떤 값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이 값이 대략 0.3보다는 클 것이고 1보다 작은 어떤 값이구나 라는 것을 어림잡아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정밀도 높은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재 제2절 정적분 단원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볼까요? 앞 시간에 배웠던 것은 정적분의 정의였었고 이 시간에는 주로 정적분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 성질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 교재 후반부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절로서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